강철이 사라지고 귀문이 닫힌 직후 여리는 정신을 잃은 채 궁궐 한가운데 쓰러졌다. 왕은 그의 흔적이 남은 자리에 서서 한동안 침묵했고 아무도 감히 그를 부르지 못했다. 귀문은 사라졌지만 불안은 더욱 짙어졌다. 풍산의 사주로 열린 귀문은 일시적으로 닫혔을 뿐 팔척귀의 기운은 여전히 궐을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은 다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신들은 여리의 정체를 두고 회의했고 대비전에서는 다시 독경이 울려 퍼졌다. 궁궐의 안과 밖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고 이정은 결심했다.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여리는 강철이 떨어진 날 무언가가 함께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그것은 바로 팔척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강철의 천년한이 부른 그림자. 이 사실을 들은 여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았다. 단순히 팔척귀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강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강철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팔척귀는 천년 전 이무기 강철이 승천에 실패하고 땅으로 떨어졌을 때 그 기운을 흡수하며 태어난 존재였다. 단순히 땅의 원한이 만든 악기가 아니라 이무기의 저주와 인간의 증오가 뒤엉켜 태어난 정체불명의 귀물. 여리는 이 진실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팔척귀가 단순히 누군가의 원한이 아니라 강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그가 존재를 상실했던 그날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날 용담골에서는 귀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선왕의 죽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팔척귀는 처음엔 아주 작은 그림자였다.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강철이 뿌린 원한과 저주, 이 나라에 깃든 탐욕과 증오를 빨아들이며 자라났고 결국 지금의 팔척귀가 된 거다. 여리는 강철의 과거를 곱씹으며 혼란에 빠진다. 그가 정말 팔척귀를 만들었을까? 그가 몰랐던 사이에 그런 존재가 태어난 걸까? 그녀는 넙덕이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너는 빛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어둠이 널 따라올지도 모르지. 넙덕은 여리의 운명도 강철의 고통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언젠가 이 무서운 그림자와 마주칠 것을 예감하고 여리에게 경기석을 남겼다. 경기석은 단지 강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닌 팔척귀라는 진짜 어둠을 대적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 어둠은 팔척귀였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더 깊은 어둠. 여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강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든 그가 만든 그림자가 무엇이든 자신은 그를 찾아낼 것이고 팔척귀의 끝을 반드시 짓겠노라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고리를 끊어야만 했다. 무당이 숙명이 아니더라도 여리에게 이는 인간으로서의 약속이었다. 그녀는 강철을 단지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팔척귀와의 인연을 끝내야 했다. 이정은 여리에게 말했다. 용담골을 조사해야겠소. 그곳이 모든 시작이었으니 끝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시 출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누군가가 용담골에 도착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풍산에 남은 잔당, 그리고 팔척귀의 잔재였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재단을 세우고 있었고 왕가의 피를 사용한 거대한 귀문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귀문 안의 세계는 강철에게 너무나 낯설고도 익숙한 공간이었다. 무수한 과거의 기억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흐르고 무수한 존재들의 속삭임이 허공을 떠다니는 그곳. 육신 없이 남겨진 채 강철은 자신을 규정하던 이무기라는 껍질조차 벗겨진 느낌이었다. 팔척귀의 그림자는 그의 발끝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그의 속마음을 들춰내듯 속삭였다. 기억이 흐려졌다고?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 넌 나를 만들었고 나는 너로부터 나왔지. 팔척귀의 조각은 끝없이 강철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강철은 처음엔 그 소리가 자신의 망상이려니 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팔척귀는 단지 외부에서 만들어진 귀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뿌리박힌 증오와 원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거울처럼 비친 자신 안의 어둠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곳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넙덕의 홀령이었다. 넙덕은 경기석과 함께 나타나 조용히 말했다. 네가 만든 어둠이지만 네가 지켜야 할 빛도 있다. 여리는 널 기다리고 있다. 넙덕은 경기석을 꺼내어 강철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 돌은 사람과 신의 경계를 넘는 문이야. 여리가 가진 빛과 네가 가진 어둠이 함께 있을 때만이 이 문은 다시 열려. 경기석이 손에 들어온 순간 강철의 주위에 희미한 빛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과 신의 중간에 있었고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발을 들이지 못한 채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 방향을 선택해야만 했다. 여리를 향한 마음,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길. 이번엔 망설이지 않겠노라고 그는 다짐했다. 나는 돌아간다. 그 말과 함께 강철의 발밑에서 빛의 문이 열리고 귀문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귀문 밖 여리가 경기석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은 단단히 결의에 차 있었다. 강철아,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귀문을 타고 강철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팔척귀의 조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너 없이도 괜찮다. 팔척귀의 조각은 일그러진 채 사라지고 강철은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왕 이정은 다시 궐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였다. 귀문이 닫혔다고는 하나 왕실 내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풍산의 정체와 팔척귀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강철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이 틈을 타 귀신들의 잔재가 궁을 덮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이정은 결심한다. 이제는 왕의 피를 쓰겠다고. 귀신이 왕실의 피로 열린 문이라면 닫는 것도 자신이어야 했다. 그는 부적을 꺼내들고 자신의 팔을 직접 긋는다. 붉은 피가 바닥을 적시자 곁에 있던 김응순이 놀라 달려왔지만 왕은 손을 내저었다. 이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그 말과 함께 부적에 피가 스며들고 왕의 손에 들린 향이 휘날린다. 궁 곳곳에서 바람이 불고 오래된 경기석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여리는 경기석을 쥔 채 왕의 곁에 선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리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잃지 않겠다는 의지. 왕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함께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궁 안팎의 무녀들과 스님들 그리고 내관들까지 움직이며 부적을 붙이고 도장을 새긴다. 그 순간 귀문의 흔적이 남은 바닥에서 다시금 그림자가 꿈틀거린다. 왕은 여리에게 경기석을 넘기며 말했다. 이제 너에게 이 나라의 혼이 달려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준다. 경기석은 따스한 기운과 함께 여리의 가슴 깊이 새겨진 강철의 목소리를 떠오르게 했다. 여리야, 너는 나를 지켜준 사람이야. 내가 널 지켜줄 수 있는 날까지 버텨줘. 그 말이 여리를 움직였다. 그녀는 왕의 옆에서 주술을 잇고 무녀들의 기운을 모으며 경기석을 귀문이 중심에 들이민다. 여기서 끝내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싸울 차례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기이한 기척이 피어난다. 다시 나타난 팔척귀의 잔재. 그것은 이번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바로 풍산이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엔 피가 말라붙은 채 웃고 있었다. 왕의 피 아주 맛있겠군. 풍산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형된 손을 휘둘렀고 왕을 향해 달려들었다. 여리는 경기석을 던지며 소리친다. 강철아, 지금이야. 그 순간 귀문이 다시 열리고 강철이 한 줄기 비처럼 쏟아져 내리듯 나타난다. 그의 눈은 다시 맑았고 손엔 여의주와 경기석이 결합된 듯한 빛나는 구슬이 들려 있었다. 풍산은 그를 보고 당황한다. 말도 안 돼 너는. 강철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무기도 괴물도 아니다. 나는 누군가를 지키기로 한 사람이다. 풍산의 기운이 폭발하고 팔척귀의 완전체로 다시 변화한다. 궁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강철은 여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며 말한다. 널 지키기 위해 돌아온 거야. 그리고 강철의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바로 비비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에서 마지막 남은 이무기의 기운이 소멸해가고 있었다. 형 이제 정말 끝내자. 비비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 팔척귀의 기운을 끌어안고 함께 귀문 속으로 사라진다. 강철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쫓으려 하지만 여리가 그를 붙잡는다. 아냐 이번엔 보내줘. 우리를 위해서. 귀문은 비비와 팔척귀를 삼킨 뒤 완전히 다친다. 왕은 부적을 던지며 마지막 주술을 외운다. 빛이 번개처럼 퍼지며 궁 전체를 덮고 드디어 귀문은 영원히 봉인된다. 며칠 후 궁은 평온을 되찾는다. 여리는 상의원으로 돌아가 다시 안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왕은 매일 경기석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강철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여리와의 평범한 일상 속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비비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빛은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살아있었다. 여리는 매년 비비가 사라진 날 조용히 등불을 띄운다. 강철은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속삭인다. 넌 내 운명이고 내 구원이야. 귀문은 닫혔다. 그러나 진짜 귀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 속에 열려 있었다.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귀궁의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뇌피셜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